1404년 가을 경복궁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경왕 후 민씨가 막내딸을 낳은 것입니다. 왕후의 나이 40, 태종 38.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의 출산이었습니다. 당시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후궁을 들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원경왕후와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공주가 태어나고 몇 년 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외척 세력을 극도로 경계하던 태종이 원경왕후의 친정에 대한 숙청을 시작한 것입니다. 1410년 제주도에 유배가 있던 왕후의 남동생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1416년에는 왕후의 남은 남동생 민무휼, 민무회까지 죽였습니다. 원경왕후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왕후는 큰 슬픔에 빠졌고 남편 태종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비극 속에서 정성공주는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공주에게는 한 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의 사랑이었습니다. 칼을 든 군주 태종. 형제들을 죽이고 처남들을 죽이고 장인까지 죽인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군주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딸 정성공주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종이 유일하게 무장해제되는 순간이 바로 막내딸 정성공주 앞에서였습니다. 공주는 왕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세 오빠가 있었고 언니로는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7살 위인 충녕대군은 막내 여동생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이 오빠와 막내 공주 사이에는 특별한 우애가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공주의 성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성품이 정숙하고 고드며 행실은 공손하고 착하였다. 조용하면서도 당당하고 예의 바르며 흔들리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왕후에게 효성이 깊었고 집안을 꾸리는데도 근검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주는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궁궐 안에서 오빠들과 놀고 언니들과 함께 자수를 배웠습니다. 1415년 11월 6일 태종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주의 부마는 명문 가문이 아닌 사오품 이하 사대부 가문의 자제 중에서 뽑겠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부마 간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종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태종에게는 이미 3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순공주는 이거이의 아들 이백강과 둘째 경정공주는 조준의 아들 조대림과 셋째 경안공주는 권근의 아들 권규와 혼인했습니다. 모두 당대 최고의 명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외척의 힘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대림은 1408년 모기내의 모반에 연루되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백강의 아버지 이거이도 역시 대제를 지었지만 아들이 부마라는 이유로 살았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벌의 자손은 교만하고 부귀한 데 익숙해져서 패망하지 않는 것이 적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히 관직이 낮은 이들 가운데 과부의 아들과 같은 자를 취하여 부마를 삼으려 한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주려 합니다. 태종 역시 그랬습니다. 딸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평안한 삶을 살도록 심사숙고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선택된 인물은 남이었습니다. 의령 남씨 집안 출신으로 할아버지 남제가 영의정을 지냈지만 가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경무는 26세에 일찍 죽었고 남이는 과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남재는 이색의 제자로 고려 때 진사에 급제하여 좌부대원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조준 등과 친하게 지냈지만 이후 동생 남훈과 함께 이성계를 적극 지지하며 조선 개국에 힘썼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남재는 개국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1394년에는 정안군 훗날의 태종 이방원이 명나라에 갈 때 따라가기를 자청하여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실록에는 그때 함께 갔던 재상이 잠옷 불공하였으나 홀로 남재만은 예로서 공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재는 경제에 밝고 산수를 잘하여 남산이라 불렸으며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태종은 이런 남재의 손자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416년 2월 13살의 정성공주가 남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례식 날 태종은 딸에게 후한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넉넉한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고 궁궐 근처에 저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태종과 원경왕후가 남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소원왕후와 세자 양녕대군도 남이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성공주가 살았던 집은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이 수시로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것을 보면 창덕궁과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당시 예법상 15세가 지나야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기에 공주는 16세에 첫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1420년 공주가 17살이 되던 해 1420년 어머니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성공주의 나이 17,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유교식 장례법을 따랐습니다. 상을 당하면 거친 삼배옷을 입고 거친 음식만 먹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며 금욕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7살 어린 몸으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주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과 갈등이 있었지만 딸들에게는 다정한 어머니였습니다. 특히 막내 정성공주를 각별히 사랑했죠. 삼배상복은 거칠어 살갗을 파고들었고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1422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3년상도 채 끝나기 전에 아버지 태종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공주의 나이 19 또다시 3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연이어 부모상을 치르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절을 온통 상복 속에서 보낸 공주의 모습을. 이때 남편 남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남이는 금지된 부부 생활에 불만으로 노름에 빠졌습니다. 부모를 잇따라 잃은 슬픔으로 몸져 누운 정성공주를 외면하며 점점 더 투전판을 기웃거렸습니다. 1422년 실록의 기록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세종이 신하를 시켜 공주의 병세를 살피게 했습니다. 돌아온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주가 병이 나서 누워 계시는데도 부마는 병 증세가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쌍욕 도박만 치고 있습니다. 조금도 가장된 도리가 없습니다.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즉시 남이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공주가 부모상으로 병들어 누워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남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종 4년 남이는 관비윤희를 보란듯이 첩으로 들였습니다. 관비윤희는 군인들을 상대하던 좌군비 출신으로
남이를 만나기 전에는 윤자당의 첩이었습니다. 윤자당은 공신으로 상당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세종 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상이 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윤희를 첩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공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부모를 잃은 슬픔, 상복의 고통, 병든 몸, 그리고 남편의 배신,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애써 마음을 추스르며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습니다. 세종 5년 공주는 둘째 아이인 딸을 출산했습니다. 공주의 임신 시기가 태종의 3년상과 겹치는 것을 보면 공주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남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연이은 부모님의 상에 약해진 몸이었습니다. 출산 후 공주는 몸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산후병이 왔고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더욱 망가져갔습니다.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1424년 1월 25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정성공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1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성공주가 졸하였다. 임금의 동복 누이 동생으로 의상군 남이에게 하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나이 21세로 돌아가니 임금이 슬퍼하여 찬수를 거두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세종은 통곡했습니다. 수족이 이지러지는 듯하다. 손발이 잘려나가는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심장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직접 사제문을 지었습니다. 왕은 말하노라. 오직 너 공주는 성품이 정숙하고 고드며 행실은 공손하고 착하였다. 바야흐로 길이 장수하기를 기대하여 함께 안락한 영화를 누리고자 하였더니 어찌 뜻했으랴. 젊은 나이에 우연히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으니 길이 수족이 이지러짐을 생각하니 어찌 심간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이기리오. 하물며 부왕의 상복도 끝나기 전에 또 채나무가 꺾여졌다. 어린아이가 있으나 급작히 믿고 의지할 곳을 잃었도다. 장례는 왕실 최고의 예우로 치러졌습니다. 세종은 단호하게 왕의 여자 형제의 초상도 왕의 딸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정성공주의 상장은 태종시대 때 세상을 떠난 누나 경안공주의 상장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이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공주의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첩으로 들인 관비 윤희가 사촌 언니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집으로 쫓아가서 언니와 그의 남편 황등용을 구타하여 초주검을 만드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세종은 남이를 질타하고 근신하게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이는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태종의 능인 헌릉의 제사 때 재관 역할을 맡았다가 실수를 벌여 탄핵을 받았고 근신 기간에도 녹봉을 타기 위해 함부로 움직이다가 이듬해 이천에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남이를 계속 기용했습니다. 부마로서 명나라와 관련된 외교적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록을 보면 남이는 사은사, 선의사로서 끊임없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거나 유후사에서 사신을 접대하는 등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남이는 1452년에 사사로이 불상을 제작해서 탄핵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왕실의 일원으로 큰 사건 없이 살다가 1454년 단종 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떠났지만 그녀의 생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성공주의 장남 남빈이 장성에 혼례를 올리고 3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들 중 장남이
바로 남이 장군으로 잘 알려진 남이었습니다. 정성공주에게는 친손주였습니다. 남이는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무예 실력을 보였습니다. 1458년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 18살 청년 남이는 불과 며칠 만에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세조는 감탄했고 남이를 파격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27살의 병조판서, 조선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남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백두산 돌에 새겨진 내 이름이여 어찌 빛나지 않으리요. 하지만 1468년 예종 즉위년 남이는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28배 나이에 처형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남이의 이름은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성공주에게 하사된 노비들이 모두 내수사로 환수되었습니다. 정성공주의 딸도 무탈하게 잘 자라서 좌이정 신계의 아들 신자승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평산 신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5세대가 흐른 듯 1504년에 신인선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정성공주의 증손녀였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최고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림과 글씨, 시에 모두 뛰어났고 자녀 교육에도 탁월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낳은 셋째 아들이 바로 율곡 이이였습니다. 율곡 이, 1536년생,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이자 학자입니다. 9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구도장원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5천원권에는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둘 다 정성공주의 후손입니다. 21년을 살고 간 한 여인의 피가 60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지갑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구살리에 가면 정성공주와 남이의 묘가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 평택시에 있던 것을 1974년 후손들이 지금의 위치로 이장했으며 1997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묘는 쌍분이며 주변에는 원래의 묘에 있던 성물들이 그대로 옮겨져 배치되어 있습니다. 21년이라는 짧은 생, 공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극심한 불화를 겪는 와중에 태어나 조선 최초로 부마 간택을 통해 혼인했습니다. 13살에 시집가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냉대받고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오빠의 권력도 공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낳았고 어머니가 되었고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정성공주가 어렵게 낳은 자식들이 잘 자라 후손을 남기게 되면서 그녀는 한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남이 장군과 신사임당의 뿌리이자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성공주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